도전은 3개 하다가 요것이 조금만 남았는데 두 번째는 하나씩은 잘 못하는 드렸거든요. 보이는 거. 네. 세 번째 날 오전까지. 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 연결된 세상을 위한 사이버 보안으로 전력거래소의 한충희 박사님께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좋은 발표를 가지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준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충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춘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주에서 방금 소개받은 대로 나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더 검색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국방부나 법원이나 뭐 이런 정부 및 부처들 홈페이지들이 지금 사이버 공격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 진행하는 30분간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IT 자산, 우리 스마트 월드를 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철학과 그 방법론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자료를 만들었고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많은 해킹 뉴스들, 해킹이라는 이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수없이 많은 해킹 뉴스가 지금 구글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다 내용까지 다 얹고 싶었는데 그냥 제목 위주로 좀 이렇게 보고 어마어마하죠. 뭐 지금도 여기 담지 못한 뭐 러시아 쪽, 북한 쪽 이런 쪽에서 오는 또 해킹으로 해서 우리들이 또 공격을 당하고 홈페이지들이 마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 일상화된 해킹 사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킹 피해가 발생을 해도 우리 보도자료 이런 데 보면 안전에 영향 없다. 중요치 않다. 핵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우수하다. 라고 이렇게 뉴스 자료에서 이렇게 각 기관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더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러시아 쪽 그런 해킹 그룹들이 그 전남 지방의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공격을 했다고 또 증거 자료까지 증빙 화면까지 이제 해서 올렸는데 하여튼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격 안 받은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 학교에서 너 맞았지 했을 때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 난 안 맞았는데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이 인비저블 하잖아요. 이 사이버 공격은 인비저블하고 지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 없다, 피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우리 얼굴 인증, 이런 생체 인증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편리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또 여담으로 중국에서 한국인들 무비자 입국한다고 하죠. 근데 또 음모론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입국하려면 요즘에는 10손가락 다 지문을 찍어야 돼요. 그게 어떤 음모론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이 생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서 많이 오게 만들어서 아예 목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그 지문 정보라든지 이런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뭐 바로바로 하진 않겠죠. 뭔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 중요 인사의 지문 정보 해서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陰謀論도 있습니다. 그건 믿거나 말거나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여기 이제 보면 이건 좀 크게 했는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차량과 원격 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원격 시동을 할 필요가 있나요? LTE 통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차량 시동을 저 먼 데까지 가서 시동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LTE 통신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마 LTE 통신으로 우주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몰고 있는데 가족들 데려다 놓고 차에서 이렇게 시동 끄고 이렇게 조금 눈 붙이고 있으면 한 2, 3분 지나면 그러니까 시동 끈 상태에서 소리가 이제 꺼지는 소리가 나고 2, 3분 있으면 또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OS가 꺼지는 소리죠. OS는 왜 있죠? 인터넷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OS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깜짝 놀래고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이 내가 못 보고 있는 영혼이 있는 거구나. 옛날 자동차에서는 시동 꺼지면 그냥 소리가 안 들렸죠. 요즘에는 이제 터널 막 지나가기 전에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갑자기 얘가 창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아마 프로그램 돼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이제 더 많아지겠죠. 이제 스마트 월드가 되면. 어쨌든 과연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는 스마트 월드로 나가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이 정보 보호 어떤 철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찾다 해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구글링을 해보면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쳐보면 뭐 시저 사이퍼 나오고 거기서부터 정보 보호가 시작됐다고 그러고 해서 쭉 나오면서 본격적인 발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과 연결성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정보를 상중하로 나눕니다.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콘크리트 시설 안에 그냥 캐비넷 안에 넣어놓으면 되는 시절이었죠.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던 시절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뭔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건가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더 이제 좀 더 살펴볼까요? 한번 구글로 쭉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의 이 자료나 이런 철학이나 방법론들이 1960년대 말에 생겨서 70년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ISO 이런 데서 이제 90년대쯤 생기고 본격적으로 또 우리 정보보호 학과가 만들어진 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막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출발점이 이제 1970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인터넷과 연결성을 보호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C도 60년대 처음 나오고 노트북도 처음 나오고 60년대에 1000대의 컴퓨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80년대부터 막 증가를 시작해서
2010년대 해서 증가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2020년 전후로는 더 많아지죠. 이제 우주하고 연결한다고 하고 뭐 스타링크 나오고 지금 스타링크가 5,000개 띄워놨다고 합니다. 제가 요 자료를 한 1년 전에 찾았는데 지금은 아마 한 5,500개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챗GPT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뭐 막 물어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왜 바로바로 나오나요? 250만 대, 2016년 기준으로 250만 대의 컴퓨팅 파워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계산을 통해서 빨리빨리 보내주는 거죠. 뭐를 타고 오는 거죠? 인터넷과 연결된 통신선을 따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터넷과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이버 보안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환경이. 요 위에 있는 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2016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이제 보니까 경유지가 114만 개라는 거죠. 유포지 경유지 그때 당시에. 그리고 2019년도에 악성 코드 샘플의 수가 6억 7천만 개라고 되어 있고요. 구글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악성 코드 샘플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한 10억 개 넘어가겠죠. 너무나 많은 이제 악성 코드들이 범람하고 있고 그거를 일일이 그 형태별로 악성 코드 A 형태에 대해서 요거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B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걸 찾기에는 너무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정보보호 위험관리의 방식 개요를 좀 잠깐 요걸로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니라 이거는 저기 아까 1970년대 만들어진 그 시절부터 관리 물리 기술이죠. 정보보호 위험관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정보보호 위험관리의 앞선에는 일반적인 보안관리,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반 보안, 국가 보안이 있고 또 위험관리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 위험관리를 얘기하는데 재난안전관리, 산업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차용을 해서 정보보호 위험관리에서 이제 관리 물리 기술.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국가보안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이런 관리 물리 기술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관리 인원 및 조직이죠. 인원하고 조직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문서 잘 돼 있는지, 이런 거죠. 문서로 보호 활동 잘 챙기라고 돼 있는지, 가이드라인 잘 돼 있는지 하는 거고, 물리는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는 거죠. 시설에 CCTV 잘 돼 있는지, 출입 할 때 비인가자 출입 못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보호 위험관리 핵심은 이제 기술적 분야예요. 이 자산 중심으로 돼 있는 거죠. 자산 중심. DBMS 서버냐, 보안 시스템이냐, 네트워크냐, 이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냐, 우주 시스템도 이제 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본질은 뭐죠? 계정 관리, 파일 디렉토리 관리, 패치 관리, 패치 잘했느냐, 로그했느냐, 요 한 100개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478개 정도 되지만 그거를 축약하고 제가 이제 연구할 때 보니까 그 관리의 항목들은 중복을 제거하면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현장에 왜곡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런 자산의 중요도를 IT 실무자들이 그 CIA 관점, 정보보호 3요소라고 알려져 있죠. 이 CIA 관점에 의해서 중요도를 나눠야 돼요. 우리는 정보 시스템이 다 중요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제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고, 내가 만약에 IT 담당자라면 내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거죠. 여기서 현재 정보보호 위험관리 체계에 왜곡이 저는 본질적으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넌센스가 이제 일부 수량만 평가해서 전체를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좀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 뭐 이렇게 하죠. 위험 허용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요거는 취약성이 있으나 가용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은 그냥 가지고 간다. 뭐 이런 것들.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좀 모순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관점을 좀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뭐 영어로 치든지 아니면 국내 한글로 치든지 다 나오죠. 여기 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틈새 막고 구멍 막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추위를 들어오는데 막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영어로 돼 있습니다. 또 한국어로도 쳐봐도 어떻게 하면 추위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과 이 집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을 지키는 방법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집에 있는 구성원들을 지키는 방식을 우리 이 사이버 보안에 차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위협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협의 그 어떤 유입 경로를 여기 보면 웹 정보 시스템, 요즘에는 다 웹 정보 시스템을 뭐 무력화하고 뭐 이런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저장 매체, 웹페이지 이렇게 네 가지로 유입 경로를 이제 나눴는데 거기에 유입 경로를 최대한 막아야 돼요. 인터넷과 연결성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된다면 우리 사이버 공격, 디도스 공격은 어디로부터 오죠? 해외 IP로부터 오거든요. 해외 IP를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데 열어놓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해외 IP를 막으면 이런 지금 법원이나 이런 디도스 공격이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웹 기반 정보 시스템들을 스마트 월드 할 때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any 정책을 씁니다. 누구든지 다 접속하도록 관행적으로 그거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이 된 거는 보안 장비로 막아야죠. 몸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뭐 무기 1대1 보병전은 거의 없는 상태죠. 드론으로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안 장비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림을 좀 몇 가지 좀 해봤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우리의 이제 그 현재의 정보보호 위험관리 방법이 아닐까. 돋보기를 가지고 건물이나 막 이런 데를 막 보고 있는 거죠. 보이나요, 위험이? 사람이 모든 취약성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아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모르고, 근데 돋보기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예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 보면 우리 이제 수도 방어 개념인데 어떻게 하나요? 축선을 방어하죠. 축선에다 뭐 대전차 뭐 방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뭐 미군이나 이런 기자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수도는 요새다라고 하죠. 요새. 왜 그런가요? 저런 데다 다 계획적으로 예전 6.25 이후에 우리 국방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탱크에 대해서 쓰라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요새 유협 경로의 방어 장비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뚫리면 또 수도 방어 사령부가 또 있죠. 또 나가서 또 막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EDR 제품 제가 연구를 하면서 EDR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보통 보면 우리 백신만으로 하죠. 백신. V3 백신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그냥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엔지니어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정보보호 위험 어떤 침해 사고에 대한 체증을 하는 상황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희 기관에 이제 EDR도 생겼어요. EDR이 생기면 뭐가 좋나요? 체증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상행위가 있었는지를 그냥 이 시스템적으로 딱 캡처를 하죠. 그래서 V3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고, 그전에는 요거를 체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침해 사고가 나면 EDR은 바로 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응력이 높아지겠죠. 이제 관점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CIA, 요거는 이제 정보 보호의 3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정보 보호의 목적의 3요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 보호 목적은 기밀성, 가용성, 뭐 이런 거를 무결성을 지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정보 보호 활동의 3요소는 이렇게 블로케이드, 디텍션, 리스폰스 요 세 가지로 해서 우리는 정보 보호 매년 어떻게 하죠? 기관에서 방화벽 장비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IP하고 포트 신청하세요라는 걸 해서 하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블로킹하고 신청 받아서 허용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게 정보보호 활동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활동은 최대한 막고, 그래도 우리가 연결성 아주 문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망굴리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결성을 해야 된다면 탐지하고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유입 경로가 있다라고 디파인을 했어요. 물론 다른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굵직하게는 이렇게 디파인을 좀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 검토를 해봤고, 웹 기반 정보 시스템으로 오는 공격들이 상당히 많다. 82%.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위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좀 했죠. 요게 이제 말웨어 커맨드 컨트롤 요걸 보면 이제 HTTP를 통해서 코맨드 앤 C2 통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TTP 통신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제 대학 동창이 이제 근무하는 회사에 이제 공격이 들어온 IP들을 보니까 이 주민센터 IP들이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민센터 홈페이지들이 다 모니터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우리 A&E 정책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여기 해외 연관도, 실제 접속도, 차단 복잡도 이런 과정을 검토 요소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차단을 하면 되는데, 차단을 직접 해보니까 진짜 이벤트들이 확 줄었습니다. 92.9% 감소를 했고 이벤트가 확실히 줄었고, 추가적인 우리가 대응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넓은 공간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IP를 제한을 하면 국내 IP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 IP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력이 좀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로에 대해서 보안 장비를 구성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2021년도에 ERP를 이렇게 운영해주는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반복되는 랜섬웨어들 때문에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해외 IP 일단 막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청소를 해봐야 나뭇잎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문 닫아놓고 그 다음에 문 최대한 닫아놓고 그 다음에 먼지 닦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지금은 잘 된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많이 이렇게 이런 거 한국과 미국에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도 융합과 학회에서 소개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좀 떠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따로 없으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또 쉬는 시간에 한 번은 좀 되실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질의응답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세션으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김홍식 팀장님께서 사이버 위협 기한의 사고사